자연계열 논술고사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연계열 논술고사 안내는 저희 수학 전공 교수님이신 이준엽 교수님께서 실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전공 이준엽입니다. 긴 시간 4시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계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이화여자 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운 여름, 올해는 특히 유난히 더운데 항상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그때 고3들의 학업 성취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올해는 날이 많이 더워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지칠 텐데 곧 이제 시원한 바람이 나면 그러면은 다시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으로 최선의 선택을, 최선의 실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수리 관련되어진 논술고사는 한 10년 정도 진행해 왔는데요. 늘 제도가 약간씩 바뀌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갖다가 판단하는 시험으로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한 준비 없이도 기본적인 수학적 능력이 갖춰진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서부터 올해는 자연계열 논술로 분리되어져서 자연계열 학생들만 시험 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모의 시험에서 이번 2014학년도 모의 시험에서 나온 소재들입니다. 로그와 함수, 포물선, 미웃분, 정의수, 확률 이와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문항 3개가 준비되어져 있고 앞으로 2014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에서도 아마 새 문항이 출제되어질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일일이 풀이를 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화여자 대학교 수리 논술, 자연계열 논술을 갖다가 잘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학생들을 이화여대에서 뽑는지를 갖다 설명드리는 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문항 3개 구성되어진 거에서 첫 번째인데요. 다른 문제들도 그렇고 이화여대 수리 논술, 자연계열 논술의 특징은 지문을 잘 읽으면 그러면 문제의 3분의 1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그림이 문항에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주어져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문항 해설에 보면 지문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 내용을 갖다가 같이 잠시 따라가 보면 여기 보면 추정 인구수에 대한 거입니다. 인류가 기원전 10,000년서부터 시작해서 서기 2000년까지 12,000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인구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시간을 나타내는 축입니다. 과거 기원전 10,000년에 여기 숫자가 그런데 설명을 보면 지문 설명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가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M이라고 쓴 거는 1000만 명, 100M, 1억 명, 10억 명, 100억 명까지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00년에 약 300만 명에서 출발해 가지고 기원전 5000년 농경시대가 시작되어졌을 때는 약 4,400만 명에 되던 인구들이 점점 증가해서 서기 0년의 경우에는 여기 약 1억 한 8천만 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경시대에 보면 거의 직선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인구가 기원전 5000년에 500만이었는데 일정 비율로 증가해서 서기 1600년에 5억 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인구가 2배 증가하는데 소요되어진 평균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지문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마이너스 5000에서부터
서기 1600년까지 6600년 동안의 변화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에서부터 5억으로 100배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0배 증가하는데 6600년이 걸렸는데 2배 증가하는데 얼마가 걸렸느냐를 수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나와 있던 거가 수학 교과 내용에 의하면 지수와 로그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아까 나와 있는 축에서 직선으로 표시되어지는 거는 직선의 식은 a 플러스 bt이고요.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가 인구를 지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 그 숫자를 정리하면 a와 b만 결정하면 그러면 2배 증가하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년에 2배 정도 증가해서 6600년에 100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의 설명과 그 다음에 지수라는 함수를 갖다가 알기만 하면 그러면 쉽게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1927년에 20억이었는데요, 인구가. 근데 추정에 의하면 약 100년 후에 인구가 2027년에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00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게 20억에서부터 40억, 80억 4배가 증가했으니까 100년 동안 인구가 4배 증가했다면 그러면 100년 동안 1년에는 몇 %씩 증가했을까 하는 거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보면 2배씩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 소요됐다. 그러면 연평균 증가율은 약 7%이다. 두 숫자의 관계가 2배 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증가율의 관계를 갖다가 공식으로 알려줬습니다. 그걸 갖다 배증 법칙이라고 하는데 증가하는 비율과 기간은 곱하면 약 70이 되어진다 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학생들이 그 지문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40억, 80억 4배 증가했으니까 100년 동안 4배 증가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50년에 2배씩 증가했을 거고 50년 동안 2배 증가했다면 증가율과 기간을 갖다가 곱한 거가 70이 된다고 했으니까 50년 동안 1.4%씩 증가하면 70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맨 첫 번째 거는 보시다시피 그래프에 대한 지문만 읽으면 바로 숫자로 알 수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거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기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상황을 갖다 충분히 자기가 이해해서 응용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갖다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면 산업화 사회에서 앞에 전기 350년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있는 산업화 사회 동안 인구가 농경 사회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지만 350년 동안 인구 숫자가 4배가 되어진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기 100년 동안은 다시 4배로 증가해서 총 450년 동안 인구가 16배 증가한 걸 갖다가 그래프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럼 가정이 앞에 있는 인구 증가 비율이 전기에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처음에 350년 동안 4배로 증가되었는데 인구 증가율이 반으로 줄어들면 인구는 앞에 있는 2번 문제를 충분히 풀었다면 인구 증가하는 기간을 갖다가 반으로 줄이는 것과 인구 증가율이 2배인 것은 역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갖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50년에서 4배로 증가했었던 것을 2분의 1로 증가율을 바꾸게 되어지면 4배 대신에 2배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후기에 똑같이 4배 증가한 걸 갖다가 추정 증가율의 4분의 1만큼 증가하면 그러면 기간을 4분의 4배 늘려야지만 되고 똑같은 기간에는 반으로 줄어들면 2배 다시 반으로 줄면 루트 2배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총 그래서 450년 동안 2루트 2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뭐 3분 동안 여기 있는 학부모님께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다 말씀드리면 지문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내용보다도 지문에 있는 설명을 차분히 읽어서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기본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수학 교과 내용에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래프이냐면 한 점과 점 A,0이라는 한 점과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프에 있는 선까지 PR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주어진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이르는 거리를 합한 거가, 두 거리를 합한 거가 일정한 값이 된다. 이 조건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함수를 갖다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교과 내용에 2차 함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갖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을 갖다가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길이를 갖다가 두 개 PR과 PQ를 갖다가 합했을 때 이 값이 일정하게 되려면 여기 있는 fx를 갖다가 소거하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은 fx는 x제곱을 4a로 나는 포물선 꼴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는 것들은 다시 하지 않겠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2차 함수라는 단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식을 갖다가 구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을 갖다가 배웠다면, 수업 내용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고요. 다음 문제는 PQ의 길이와 PR의 길이가 서로 바뀝니다.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값의 위치에 따라서, x의 위치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PQ의 길이도 x에 의해서 바뀌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PR의 길이도 이와 같이 x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곱을 갖다가 구해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문제. 이거는 많은 경우에 함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x에 대한 식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미분을 통해서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아서 최대값을 갖다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P점이 움직이면 삼각형이 날씬해지기도 하고 뚱뚱해지기도 하는데 면적이 최대가 되는 점이 언제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면적은 주어져 있는 길이를 갖다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갖다 곱해서 x로 주어져 있는 함수니까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이 극대값을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학 교과 내용의 2차 함수와 미분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 있는 특별한 기교나 어떤 특별한 방식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수학적인 내용들, 교과의 과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미분과 2차 함수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황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화여대가 다른 대학보다도 비교적 많이 출제하는 건데 주어진 상황을 갖다가 비교적 간단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나타낸 문제입니다.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중심점 원점에서 출발해서 한 변 끝에 있는 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각각 위로 갈 확률이 P, 아래로 갈 확률이 P,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Q라고 했을 때 이 점에 과연 어떤 경우 얼마만큼의 확률로 도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4번 한 칸씩 움직이는 걸 갖다 전후 좌우 4번 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보시면 4번에서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는 제대로 도달을 못하겠죠. 위로 3칸, 오른쪽으로 1칸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위로 3칸, 오른쪽으로 1칸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 3칸을 갈 때 바로 첫 번째 위로 갔다가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학에서는 중복 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제일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갖다 카운트하는 거고요. 중복 조합의 경우에 1, 3에 도달한 경우의 숫자는 4컴비네이션 3의 경우이고요. 4개 있습니다. 각 시행의 경우에 확률을 갖다가 구해서 최종 확률을 갖다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걸 약간 응용한 겁니다. 한 점이 아니라 대각선 모서리에 있는 점으로 가는 게 얼마만큼 되느냐. 각각의 경우를 갖다 더하면 되고요. 경우의 숫자를 갖다가 조합을 갖다 더하는 경우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히 배워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대각선 한 변으로 가는 것가 아니라 4변을 제외하고 가운데 남아있을 경우가 얼마냐,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체 사건 중에서 각각 변에 간 경우들을 갖다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대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하는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단지 수능과의 차이라면 수능은 뭐 80분에 뭐 30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저희는 100분 동안 3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계별로 생각하고 다음 단계의 수학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그걸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기교나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충분히 공부했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논술고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출문제, 이화여대 기출문제만 풀어본다면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